자, 간섭계 4-3에 36쪽 해볼게요. 간섭계 일단 봤더니 거기에 신석정의 밤의 노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영기의 숨바꼭질 나왔는데 신석정이 우리 책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프린트볼 나눠줬죠. 갈래복합 10번째. 여기가 뭐였냐면 갈래복합 10강이 있었고요. 페이지로는 몇이지? 278쪽. 여기를 먼저 해볼게요. 여기. 자, 일단 EBS에서 원하는 조건이 뭔가 한번 볼게요. 그 각을 볼게요. 각을. 가에 보시면 줄글이 쭉 실렸죠? 줄글이 실렸죠?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EBS가 원하는 게 뭔가. 자, EBS가 원하는 초점은요, 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뭐냐면 억압적 정치.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극단적인 전쟁이라든가, 또는 억압적인 정치 현실을 대할 때,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자, 요렇게 전쟁이라든가 억압적인 정치 현실이 있으면, 역사적인 자료들은 어떻게 해요? 역사적 기록. 역사적인 기록을 하는 거, 뭐 국사책이나 뭐 이런 거에는 그냥 사실에 주목하죠. 얘들은 뭐 하냐면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어요. 이런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역사 기록이 아닌 문학 작품은 좀 다르더라 이 얘기입니다. 사실을 기록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문학 작품은 첫 번째, 얘는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이거라면 문학작품 속에서는요 그 의미와 또는 뭐 가치가 있다면 가치. 한국전쟁의 의미는 뭐냐, 남과 북이 싸운 게 한국전쟁이지만 외세들의 거대 양국의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쟁이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의미와 또는 뭐 가치로움이 있다면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거나, 두 번째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면에 숨겨진이라고 했다. 이면에 숨겨진,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에 주목한대요. 또 다른 진실에 주목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걸 그대로 기록하는 건 역사적인 기록이고요. 그럼 사실에 주목하는 역사적 기록이 아니고 문학작품은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파헤치거나 그 상황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표현하는 게 문학작품이래. 그래서 지금 우리 EBS는 요걸 찾습니다. 사실에 주목한 글이 아니라 그 사실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뭐며 그 사실이 의미하는 게 뭐고 그 사실의 가치는 뭐냐, 이거를 공부하는 단락이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냐면 뭐나 실렸냐, 이게 뭐냐, 이 제목이. 정한숙의 고가가 실렸군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고가입니다. 정한숙의 고가가 실렸는데 이 고가는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오래된 집입니다. 요거를 해석하면 오래된 집으로 해석되는데, 이 소설 속에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오래된 집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종갓집입니다. 지속된 종갓집을 의미합니다. 종갓집. 지금 현대사회에서는요, 뭐 종갓집이라는 거, 종갓집 장소는 뭐 큰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무슨 김씨, 무슨 이씨의 종갓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종갓집의 장소는 커다란 힘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씨, 김씨의 뭐 종갓집 장소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 그게 일종의 법이었습니다. 큰 도시에서는 법률이 지배하지만 저 시골로 가면 갈수록 누가 대장 역할을 했냐면 종갓집이 대장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고가라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또는 유지된 종갓집을 의미하고요. 작품 전체에선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이 이 종갓집을 팔아버립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좋아. 두 번째.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되게 좀 긴 내용인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좀 나눠서 좀 끊어볼게요.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살짝 담아볼게.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한국 전쟁이 일어난 후, 여기를 기점으로 좀 나눠볼게요. 얘네는요, 무슨 김씨의 종갓집입니다. 그래서 엄청 부자야. 엄청 잘 살아요. 집이 뭐 한 100채 이상 됩니다. 있잖아, 방 안이 100칸으로 되어 있는 거. 옛날 양반들 보시면 집이 100칸을 안 넘었다고 하잖아. 왜냐면 임금이 100칸 정도고요. 최대 양반은 뭐 99칸 막 이랬잖아. 엄청나게 큰 집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공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랑채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사랑채는요, 누가 기거하고 있냐면 할아버지, 우리 주인공이 필제거든요. 주인공의 할아버지 조부가 기거합니다. 여기에 조부가 살고 있어요. 거기서 주로 활동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사랑채라는 것 자체는 이미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공간으로 쓰였고요. 이 사랑채에 있는 조부와 그 다음에 쌍죽정이라는 곳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숙부가 기거합니다. 숙부가 기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를 좀 조사를 하면 사랑채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 할아버지의 아들이 있겠죠. 그 아들의 자식이 주인공이야. 걔가 필제야. 근데 이 필제를 놓고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을 합니다. 그럼 쌍죽정의 숙부는 뭐냐면 아버지는 주인공이 어렸을 때 이미 돌아가셔요. 소설 속에서 큰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조부하고 큽니다. 근데 숙부는 누구냐면 아버지의 동생이겠지. 아버지의 동생. 우리로 얘기하면 작은 아버지인데 이 작은 아버지는요, 뭐냐면 서자입니다. 서자. 적서차별할 때 서자입니다. 즉 뭐냐면 첩의 자식. 그죠?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 그죠? 그 상태야. 그러니까 이 사랑채의 조부는 할머니겠죠? 할아버지고 할머니 있을 거 아니야. 할머니는 얘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냐면 종갓집에 씨앗을 더럽게 했다고 생각하는 집안이야. 그죠? 근데 이 숙부는요, 이제 깨어난 마인드를 갖습니다. 자기가 적서차별의 이런 서러움을 많이 겪었겠죠? 그러니까 신분제라든가 종갓집 이런 걸 싫어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필제를 어떻게 키울까 서로 고민을 하는데 이 조부는 전통적인 교육을 시키려 합니다. 전통교육. 그래서 서당에 보내서 이런 거 전통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전통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숙부는 다릅니다. 숙부는요, 어떻게 하냐면 전통 교육이 아니라 이런 봉건적인 유교적인 봉건주의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쌍죽정에서 필제가 옛날 그 도련님 이런 애들 보면 머리 따잖아. 그죠? 그 따은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죠? 필제의 따은 머리를 잘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투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황강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조부가 난리가 납니다. 이놈의 새끼가 우리 유교사의 양반의 이런 그 표시를 없앴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숙부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해서 서로 싸웁니다. 막 싸워. 거기다 대고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는 얘를 인정하지 않죠? 어디 남의 자식이 와서 이런 걸 내 자식을 이렇게 했냐고 막 서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인해서 집을 나갑니다. 자,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써? 이제 화병에 걸립니다. 화병에 걸려요. 왜냐면 전통적인 유교 집안의 양반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 그래서 화병이 나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갈등을 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집을 나가고 나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얘 공간의 이동을 좀 잘 봐야 합니다. 항암정에 갑니다. 집점 참 크지요. 항암정에서 뭐냐면 얘는 전통적인 유교적인 봉건 사회를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꾸 얘를 못 살게 굴죠. 그래서 항암정에서 목을 맵니다. 목을 메고 자살합니다. 여기서 죽어요. 자, 그렇다면 뭐에 강하게 저항한 사람이냐면 얘는 적서차별에 저항을 했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 저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뭐냐면 숙모도 결국 같이 자살을 합니다. 숙모의 입장에서도
얘는 적자가 아니죠. 이 집안의 적자가 아니잖아. 엄마가 다른 엄마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 집안에서 천덕꾸러기 식으로요. 항상 피해를 해코지를 당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기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숙부의 시체가 오기 전에, 그 죽은 시체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숙모도 같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바로 얘도 죽습니다. 아버지도 2달 후 사망합니다. 2달 후 사망을 할 건데 화병으로 사망하는데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얘는 유언을 어떤 걸 남기냐? 첫 번째, 필제를 두고 필제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너는 종갓집 장손이다. 종갓집 장손이다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이 집안을 네가 살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자, 할머니에게 할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할아버지는요 또 다른 처벌대꼬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종의 자식인 처벌대꼬야. 젊은 애를 데꼬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걔가 태식입니다. 태식이. 근데 태식이가 태어났는데 할머니 입장에선 숙부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얘 밑에서 또 새로운 애가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더 인정 안 하지 않겠죠? 그래서 태식이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할머니겠지, 그죠? 나는 그 사람을 작은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그 작은 할머니도 인정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눈에 쳐다보도 않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합니다. 태식이 이따 얘기할게요. 태식도 어떻게 해서 뭐랄까 김씨의 뭐라고 했지? 종손이다 이랬구나. 김씨의 종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라 뭐 이런 얘기겠지, 그죠? 여기까지가 전반부인데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후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후정이라는 곳은 이 전통적인 가치관과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관, 근대적 가치관 속에서 그거를 고민하는 곳입니다. 누가 여기를 기거하냐면 여기는 필제가 기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후정에서 어떤 거냐면 전통적 가치관이라면 누구? 조부랑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 요것과 그 다음에 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쌍죽정에 있던 숙부라든가 숙모라든가 이런 거야. 근데 숙모하고 나의 엄마는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이 종갓집 이런 거, 종갓집에 보면 며느리들도 엄청 고생하잖아. 뭐 제사만 지내도 몇 번 지내잖아. 나의 엄마는 그걸 묵묵히 지냅니다. 자기 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 종갓집이 나쁘다는 걸 어머니도 인식하고 있지만 묵묵히 따르는 그런 전통적인 여인입니다. 근대적 가치, 요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합니다. 요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조화를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조화를 고민합니다. 조화를 고민해. 누가? 필제가. 그런데 그 조화를 고민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요게 뭐였냐?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아까 조부가 있고요. 조부와 그 다음 뭐 있어요? 작은 할머니가 있다고 했죠. 할머니는 아닌데 그죠? 얘는 작은 할머니라고 칭하는데 원래 종의 소실입니다. 종의 소실이라는 건 종의 자식이라고요. 그죠? 옛날 조선시대에 신분제가 있었잖아. 종 중에 자식이었어. 요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태식이가 태어난 거지.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나의 아버지, 작은 아버지 정도 되는 거야. 그 뻘이 되는 거야. 나보다 나이는 적지만, 필제인 나보다 나이는 적지만, 왜냐면 나는 어디서 태어난 거야? 아니다. 그니까 학년은 같겠지. 아니지. 자, 조부하고 할머니 밑에서 태식이가 태어났잖아. 여기에 원래 누가 있는 거야? 나의 아버지가 이 밑에서 태어나는 거잖아. 엄마 밑에 태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써? 그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밑에죠.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그죠? 작은 아버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이는 적지만. 그런데 할머니가 있겠죠?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머니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결혼을 했을 거 아니야? 얘를 어떻게 해서 무시하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태식이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야? 여기 작은 할머니 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종갓집 그런 거야. 종갓집의 그런 그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는 적서차별이라면 적서차별을 아주 심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필재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종의 자식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냐면 길려를 되게 좋아합니다. 종의 자식 중에서 하필이면 길려를 사랑합니다. 종의 자식입니다. 얘를 사랑하는데 집안 모두가 반대합니다. 왜냐면 얘는요 종갓집 장손인데 종갓집 장손은 더 훌륭한 집안과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종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집안 전체가 반대합니다. 집안 전체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태군요. 여기까지가 지금 전반부입니다. 우리 책은요 이게 전반부에 얘기 찔끔 나왔고요, 후반부에 얘기가 찔끔 나왔네. 마지막 부분. 자, 전반부 일단 필기를 하고 그다음에 후반부 해볼게. 자, 여기까지 찍히는 건가? 살짝 잘렸네. 자, 이제 후반부로 가볼게요. 자, 전반부가 끝나와서 할아버지가 나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이 집안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서울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간 상태에서 그러면 봐라.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나 없죠. 종갓집에 힘을 쓸 사람이 없는 거야. 태식이가 가장 거의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이제 태식이가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칠 거야. 이제 후반부 해볼게요. 자, 이 태식이라는 애는요 적서차별을 심하게 받죠.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한테도 인정 못 받아, 누구한테도 인정 못 받아, 이렇게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제일 싫어? 이런 종갓집을 하면 생각만 해도 싫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랑채가 너무 싫습니다. 왜 사랑채 싫으면 사랑채 누가 있는 곳이야? 조부와 할머니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채만 보면 어떻게 써? 항상 끌려와서 할머니한테 혼나고 할머니한테 자식 새끼도 아닌 새끼가 왜 왔냐고 욕먹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종갓집의 종갓의 나무들을 다 베어버립니다. 저 나무들은요 내가 항상 사랑채 갈 때 이 커다란 나무를 보고 사랑채 가고요, 커다란 나무를 보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커다란 나무는 사랑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베어서 밖에다 팔아버립니다. 얘를 베어서 팔아버려. 왜냐면 저것이 바로 종갓집의 상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버립니다. 오, 그래? 요거는 다시 뒤쪽으로 가면 일단 수목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맨 뒤에 하면 수목이라는 표현도 쓸 거야.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얘가 태식이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인민군이 들어옵니다.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 가장 하등한 계층들이 완장을 차고 막 덤빌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얘는 서자 출신에다가 그 다음에 지주들의 핍박을 받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선전하기. 그래서 얘가 완장을 찬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때 내가 내려와요.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났으니까 해결 좀 해라 해서 내려온 거야. 나는 태식이랑 되게 친하게 지냅니다. 왜냐면 연민의 마음을 가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렇게 사는데. 왜냐면 내가 저기서 길려라는 애를 사랑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태식이를 좀 이해하려고 막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길려. 얘는 좌익 활동을 합니다. 공산주의 활동을 하니까
북은요, 족보가 없다고 합니다. 북은 족보가 없대요. 그죠? 족보라는 거. 왜냐면 신문제 자체가 없으니까 족보도 없겠지?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써? 이 족보, 종갓집, 그 다음에 문종, 이런 거 따졌잖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싫겠죠. 그래서 얘는 좌익 활동을 합니다. 근데 또, 이 좌익 활동을 하는 애가 누가 있냐면, 길려도 좌익 활동을 합니다. 길려도 어떻게 써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지만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좌절을 겪죠? 그러니까 그 신문제가 얼마나 싫겠어. 그러니까 얘도 좌익 활동을 합니다. 즉 태식이를 도움을 줍니다. 얘도 좌익 활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메가더가 들어오고 인천 상륙작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천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유엔군이 딱 들어왔죠? 그러니까 밑이 어떻게 해서 고립된 거야. 인민군이 고립됐어요. 그럼 인민군들이 고립됐으면 어디로 갈까? 다 산으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얘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인민군이 이제 후방에서 고립돼요. 그래서 어떻게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써요? 태식이가 뭐 하냐면 그 눈에 가시거리였던 사랑채 있죠? 이 사랑채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여기에 불을 질러요. 왜냐면 이 사랑채가 바로 뭐냐면 봉건적 유교주의의 상징물이거든요. 이거를 불을 지르고 어디 가서 산으로 쓱 가버립니다. 입산합니다. 그때 누구 같이 가? 길려도 함께 입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길려는 입산을 하고 나서 누가 왔냐면 항상 누구를 보고 싶으냐면 필제를 잊지 못합니다. 필제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내려올 수도 없죠. 국군이 있으니까 내려올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사우정으로 갑니다. 사우정은 누가 있냐면 아까 필제가 기거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우정에 가서 목을 매달아요. 사우정에서 자살합니다. 사우정에서 자살을 해요. 근데 유서를 썼는데 유서를 뭐라고 나왔냐면 오빠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산에서 총으로 쏴 죽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총을 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빠에게 해가 올 것 같아서 조용히 오빠 곁에서 죽을게요 하는 유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건 필제만 봐요. 그래서 필제가 앙마당에다 묻어줍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지금 길려가 묻혀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필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필제 주변에 봐서 누구였어요? 숙부 죽었죠. 숙모 죽었죠. 할아버지 죽었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여기 작은할머니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면 도망가요. 머슴이랑 눈이 맞아요. 그래서 도망가요. 그러고요. 뭐 하여튼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길려도 죽고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필제가 고민을 합니다. 필제가 이 비극의 원인이 뭘까?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이제 너는 어느 종파인데 무슨 종파야? 김씨야? 어느 종파야? 이런 거 종파를 따지고요. 그 다음에 너는 문종이 어딘데? 뭐 따집니다. 너는 어디 현씨야? 어디 김씨야? 뭐 이런 거 계속 따지는 거야. 이런 문을 따지는 것이 바로 비극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극의 원인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누구냐? 대표적인 희생자가 바로 길려고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길려. 그 다음에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는 태식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적서차별을 심하게 받았던 숙부. 이렇게 다 이것들 모두 다 희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제가 이제 종갓집 식구들 있죠? 그죠? 종친들의 반대를 읽고 뭘 팔려고 하냐면 저 종가를 팔아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종친들은 반대하겠죠? 왜냐면 종가가 있어야 자신의 뿌리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권력을 휘두를 텐데 그게 없어지면 권력을 휘두를 게 없어지죠?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필제는 아니 이거 종갓집 이 집은 내 거 아니요. 내 거 내가 판다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왜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종가를 팔고자 합니다. 종가를 팔고자 한다는 얘기가 전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시문은 어디가 중점적으로 나왔냐면 여기 필제가 종친들과 대화를 하면서 비극의 원인이 뭐지? 뭐 따지는 부분 있죠. 여기 비극의 원인이 뭐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팔아버려야겠다 요구했던 요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한숙의 고관은 수능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이게 또 허를 칠지 모르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 좀 많이 틀리게 하고 싶으면 새로운 걸 갖다 하면 되겠죠. 갖다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요거는 좀 자세히 좀 봐둬야겠네. 자, 됐어? 다 썼어?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한국전쟁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전쟁보다 그 이면에 있었던 유교적인 봉건사회를 지목하고 싶었던 거야.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막 싸우고 죽음이 발생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유교적인 봉건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건이 커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거야. 한번 슬쩍 읽어볼게요. 278 수특 볼게요.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 한번 읽어볼게. 그럼 이제 이해가 됩니다. 김씨 종가의 종손인 필제는, 필제 동그라미, 일제강점기이던 어린 시절 종가의 전통을 이으려는 할아버지와, 저는 조부라고 표현했죠. 할아버지 동그라미. 새로운 문물을 따르려는 숙부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숙부 동그라미. 할아버지가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숙부는 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쌍죽정에서 필제의 머리를 잘라버렸죠. 해방 후 필제는 서울로 공부하러 가고 필제의 할아버지와 첩사에서 낳은 자식인 태식은 그 할아버지와 첩이라고 했죠. 그 첩이 작은 할머니라고 나오고 종의 소실이었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냐면 저 여기 필기했죠. 여기 조부와 작은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태식이야. 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진다면 나의 작은 아버지가 되겠죠. 나이는 적지만. 태식은 자신을 종의 자식으로 여기며 고향에 남아 좌익운동을 하는 한편 저기 있다. 종가의 뜰 안 나무들을 베어 팔아버립니다. 종가의 뜰 안에 있는 나무들은 바로 뭐야? 유교적인 봉건주의의 상징물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라버린 겁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필제가 고향으로 내려온 후 6.25 전쟁에 반발하였고 필제가 흠모하던 길려 동그라미 쳐볼게요. 좌익운동에 가담합니다. 길려는 왜 좌익운동에 가담하냐면 필제를 좋아해서 사랑을 했거든요. 근데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사람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길려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 신분제가 없는 사회를 이상으로 생각하겠죠. 그게 뭔데? 공산주의잖아. 거기에 가담을 한 겁니다. 이후 인민군이 후퇴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민군이 있을 때까지는 잘했어. 태식이가 모든 것을 다 주관을 했으니까. 태식은 길려와 함께 산으로 간다는 말을 남긴 채 필제의 할머니가 기거하는 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할머니가 기거하는 방이 뭐냐면 바로 어디였어요? 여기 사랑채. 봉건주의의 상징물인 사랑채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고 떠납니다. 그 다음에 그 뒤가 뭐냐면 이제 길려가 산으로 갔다가 필제가 보고 싶어서 이제 어디야? 사우정에 온 거야. 사우정에 와서 유서 쓰고 목 매달고 자살해요. 그 다음에 필제가 어떻게 했어? 그 길려를 앞마당에다 묻어줍니다. 됐죠? 여기 그 다음입니다. 마을이 수복되자 김씨 마을 사람들은 다시 고개질을 하고 이씨 마을 사람들은 길을 펴지 못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김씨 집성촌인데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건넌 마을의 이씨 애들이 힘을 쓰다가 국군이 들어오니까 이씨 애들 가고 김씨 애들이 다시 힘을 썼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필제에겐 그것이 싫었습니다. 서로 핥고 깎으려 드는 그런 싸움에서, 그러면 줄 한번 칠게요. 서로 핥고 깎으려는 그런 싸움, 이념의 대립이겠죠. 그러니까 인민군이냐 국군이냐 뭐 이런 거잖아. 완전히 흥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필제는 무슨 영문인지 고을로 붙잡혀갔습니다. 태식으로 인해 어떤 혐의를 받고 붙들려 갔을 뿐입니다. 태식이가 좌익 활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국군이 들어왔으니까 태식과 친했던 필제를 소환한 겁니다. 그 얘기야. 그래도 필제는 거기서 근 일주일이나 묵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의 눈에선 인제는 눈물이 고갈될 싶었습니다. 왜냐면 숙부, 숙모,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길려 죽었죠. 연이어서 4명이 죽었으니까. 다음 어머니의 한평생도 결국은 이 낡아빠진 집, 세모칠게요. 낡아빠진 집을 위하여 희생물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자 필제는 가슴이 또다시 무너지는 것 같고 뭉클거렸으며 새로운 눈물이 쏟아져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 종갓집 며느리로 살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거에 대한 아픔을 느꼈다는 얘기지. 다음, 필재는 더 이 마을에서 머물러 있기가 싫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며칠은 더 근신하다 가야 한다는 종친들의 권하는 소리도 물리치고 마을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필재가 이번엔 고향으로 내려온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타다 남은 100여 칸의 집과 타다 남은, 왜 탔냐면 아까 태식이가 산에 올라가면서 불 질렀다고 그랬죠? 그 얘기야. 거기에 소속된 대지 등 말짱스러에 정리해버릴 결심으로 내려온 겁니다. 즉 종가를 팔아버리려고 다시 온 겁니다. 마을로 내려온 이상 필재는 가까운 종친들을 찾아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옛날이나 다름없이 극진히 종손 대접을 해주며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필재로서는 이 늙은이들이 무슨 까닭에 자기를 향하여 굽신거리며 또 자기는 무슨 까닭에 오기를 띄어야만 하는지 모두가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필재가 내려온 지 2, 3일 후 이번엔 필재가 집을 정리하려 내려왔다는 말이 전해지자 가까운 종친들이 물 끓듯 수군거렸습니다. 팔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팔면 안 된다는 얘기야. 드디어 필재의 집 사랑바닥에서는 저녁부터 갓을 단정히 쓴 노인들과 필재는 회의를 열어야 했습니다. 5, 60명 모여든 그들은 자기들이 돈 100만 환이나 마련하여 놓을 테니까 어서 집을 수리하고 시골로 내려와 자리를 잡으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갓집을 재건하라 뭐 이런 얘기인가 봐. 영락한 보잘것없는 종가와 종손을 도우려고 그들이 성의인진 몰라도 필재에게 모두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팔 거니까. 그래도 필재는 자기 뜻을 굽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늙은이들은 종가 없는 마을에 무슨 체면으로 살아야겠느냐고까지 호소했습니다. 임진난, 동항, 양난에 이 집은 온통 불구덩이 되었던 것을 선조들이 다시 개축했다는 것을 보면 오늘 이런 식으로 집을 늘리고 담을 늘렸으리라고 필재는 생각했습니다. 집을 늘리고 담을 늘렸다는 얘기는 전쟁 중에도 재산이 증식된 거야. 그죠? 오호.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개축한 까닭에 원통한 무리 죽음이 많이 생겼거늘. 그죠? 다시 개축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니냐. 필재는 또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종갓집을 재건한답시고 누구 와서 일 시키고 뭐 하다 보면 또 다른 아픈 죽음이 생길 거야. 그들이 떠들어대는 틈바구니에 앉아서도 필재는 종가의 종손이 그들에게 무슨 이익을 주기에 저렇게 목을 매다시피 애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게, 이 두 말 말고 자네가 내려오게나. 그래서 내후년에 여기서 출마를 하게나. 장동 김씨도 한번 불호령하며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 출마 권유를 하는 이유는 종가의 위세를 떨치고 싶은 겁니다. 종가의 위세를 떨쳐야 그 밑에서 먹고 사는 애들이 또 먹고 살 수 있겠지. 자네가 내려와 출마를 하면 돈 쓰지 않고도 염려 없어. 그동안 우리 표를 그들에게 모아주었으니까 우리가 말한다면 들어주지 않겠나? 이 종갓집의 위험은 얼마나 크냐면 지금 현재도요. 저 안동에 가면 안동 김씨들이 그 종갓집 그 안동 김씨 집성촌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국회의원이 되려면 안동 김씨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안 된대요. 단 한 명도 안 됐대. 그래서 걔네들을 그 공약 이런 거 써놓으면 1번이 안동 김씨 이걸 써야 돼요. 그래야 다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았는데 이 당시는 어떻겠니? 다음. 성미가 걸걸한 그 친구는 필재에게 이런 소리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며 두 말 말고 내려와 입후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재에게 모두가 귓등으로 들리는 거였습니다. 밤새껏 앉아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봤댔자 하나하나 모두가 다 필재에게 무섭고 두려운 소리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정치엔 눈이 밝아졌는지 그들은 서울 사람 뺨칠 정도인 것만 같았습니다. 종파를 나누고 문중을 따지고 세모칠게요. 종파를 나누고 문중을 따지는 게 지금 이 비극의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의 비극은 종가를 중심으로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필재는 그 희생자가 태식이와 길려인 것만 같았습니다. 필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다시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필재는 그 끈에 견디다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종가를 팔아치운다는 것은 도 이상 안 됐지만 예의상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내 개인 소유의 재산 아니겠소. 내 거니까 내가 팔겠소. 아무 말 하지마 팔 거야 이런 말이네. 여러 잡음이 듣기 싫었던 까닭에 필재는 기어코 쏘아붙였습니다. 50여 명이 둘러앉은 자리가 벼랑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밖은 그대로 어둡기만 했습니다. 이 어둠이 가시면 새 아침이 오듯이 종가도 종손도 허물어짐으로 하여
진정 길려나 태식이나 자기 같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즉 종갓집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올 겁니다. 이런 얘기네. 수목이란 수목이 모두 잘려나간 넓은 뜰엔 수목은 아까 여기 저기 어디 갔어? 수목 있지? 어디 갔냐? 여기다. 여기다. 요거. 아까 종가 안에 있는 나무들. 넓은 뜰엔 아직도 뻗대고 고집만 부리던 조부의 얼굴 같은 고가지요. 그러니까 고가도 바로 뭐겠어요? 바로 유교적인 전통 봉건주의겠죠? 그림자가 별빛 아래 어렴풋이 보입니다. 서서히 사라져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좋아. 그러면 여기서 아까 EBS의 초점에서 뭐 하냐면 역사적인 기록은 사실에 주목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문학작품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학작품은 그 이면의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진실에 주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요 놈이 나왔다니 그럼 유사한 걸 한번 해볼게요. 한번 찍어볼게요. 이런 내용에서 이런 내용을 가진 다른 작품을 찾아보자고요. 이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아까 EBS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건이면 어떤 이면에 또 다른 진실이 있다고 그랬죠. 또 다른 진실이 있다라고 그랬잖아. 또 다른 진실. 그래. 어디? 요거는요. 거시기가 쓴 거시기입니다. 근데 요 제목은 원래는 뭐냐면 원래는 특별한 직분이니까 어떤 직업의 분수, 직분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권력이나 감시도구로 쓰입니다. 감시도구로 쓰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전체 내용을 짧게. 자,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종술입니다. 종술이. 정확히는 임종술입니다. 임종술. 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 동대문에 가서 장사도 합니다. 장사도 해서 나름대로 좀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군이 들어왔죠. 그래서 미군을 상대로 이제 장사도 하기도 해서요. 사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얘는 뭐 때문에 미쳐버리겠냐면 장사를 하면 꼭 방범이라든가 또는 경비라든가 이런 사람만 피해서 팔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세상 온통 완장의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장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장의 나라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장사를 하려는데 꼭 경비라든가 경비 보면 여기 완장차잖아. 나 어디 경비 이런 거 나오잖아. 그죠? 항상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장 경비라든가 어떤 방범대원 등 완장차례들이 항상 나를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못 팔게 하고 얘 숨어서 팔아야 되고 이런 거야. 자, 국민학교. 여기는 옛날이니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4학년 때도 있었어요. 구구단을 내가 못 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반장에 해당되는 애가 나의 꿀밤을 때립니다. 너 왜 구구단도 못 외우냐면 막 때려요. 그래서 머리에서 피가 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즉 나에게 있어서는 뭐하냐면 반장이 때려요. 근데 그거를 맞아야만 합니다. 완장을 가진 사람의 힘이 세거든요. 권력의 도구고요. 감시 도구거든요. 그래서 맞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커왔어요. 그러다가 나이 먹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고향에 내려와요. 하는 일 없이 어떻게 해서 낚시나 하고 이렇게 그냥 비둥비둥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최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데 원래 저수지는 국가 거죠. 나라 재산이잖아. 근데 그 경영권을 나라에서 최 사장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최 사장이 어떻게 경영을 해야 하잖아. 근데 얘가 되게 뭐 하는 놈이냐면 농사 짓다가 운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박을 합니다. 부자가 돼요. 돈이 엄청 많은데 남한테 돈 쓰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싼 값에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막 해요. 그래서 이 누구랑 얘기하냐면 최익성인가? 자, 얘가 이제 이장이야.
마을 이장이야. 이 둘은 친척 관계고요. 친척 관계야. 아니, 돈 싸게 할 사람 있을까 해요. 그래서 좀 어리숙하고 좀 바보스러운 종수리를 이제 꼬시기 시작합니다. 야, 너 저수지 감시원 좀 해볼래? 라고 해요. 종수리가 난리가 납니다. 야, 이 미친놈들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서울에서 막 사장 소리 듣던 사람이야. 근데 나보러 새끼야, 여기 왜 저수지 그 감시원 하라고? 미친놈, 안해, 이 새끼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최 사장이 얘기하다가, 아니, 얼마나 좋냐. 여기 뭐야. 저수지 감시하면서 낚시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좋냐. 옆에다 왼팔에다 완장 좀 차고 그리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아. 했더니 얘가 눈이 동그래집니다. 완장이라고? 그러니까 최 사장이 눈치챕니다. 이 새끼 봐라, 완장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 내가 네 왼팔에다가 완장을 채워줄 거고 뭐 하얀 바탕에 빨간색으로 글씨 땅 써줄 테니까 하면 어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종수리가 한다고 합니다. 완장으로 유혹합니다. 자, 얘는 왜 완장으로 유혹하면 거기에 쓱 넘어갔냐면, 얘에게서 이런 아픔을 겪은 종수리에게서 완장이라는 의미가 단순한 직분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경, 비, 이게 아니라고요. 완장이라는 것은 얘에게서는 뭐야?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이야. 그래서 옛날에 완장은 한맺힘의 상징입니다. 한맺힘 상징물. 왜냐면 저 완장을 가진 놈이 날 때렸고요. 저 완장을 가진 놈들이 나 돈 못 벌게 했고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완장을 나도 가질 수 있대요. 자신도 소유하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월급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완장이 중요한 거야. 왜냐면 얘에게 있어서 이 완장은 단순한 직분이 아니에요. 얘에게서는 권력이었고요. 얘에게서는 이것이 전부였어. 그래서 얘가 뭐 하냐면 이제 저수지를 관리합니다. 근데 사실은 최 사장은 왜 이런 종수리를 갖다 놨냐면, 저수지는 원래 국가 거죠. 근데 국가가 최 사장한테 너 관리해 라고 일방적으로 해준 거야. 그럼 사람들은 원래 마을 사람들은 그 저수지를 자유롭게 쓰고 있는 거잖아. 그죠? 마을 공터니까 자유롭게 쓰는 건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돈을 내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반발이 오겠죠. 그 반발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관리자한테 가겠죠. 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얘한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최 사장이 진짜 권력자입니다. 진짜 권력자가 사실은 최 사장이고, 이 종수리는 가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총칼 맞는 총알바지야. 총알바지. 사실은 힘 있는 자는 다 숨어 있는 거야. 이게 최 사장이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얘는 신났습니다. 저수지 보면서 맨날 완장 차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요? 돈 안 내고 들어오는 사람 막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막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왕이거든요. 근데 서서히 자기가 관리자가 아니라 그 저수지가 내 거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더 심하게 시작한 거야. 버스도요, 완장을 타고 탑니다. 그래서 큰 소리 좀 내고, 내가 누군지 알아요? 여기 저수지 완장, 얘기하면 버스도 그냥 탑니다. 시끄러우니까 타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오냐면 나라에서 지금으로 하면 수자원공사 공무원들이 놀러 옵니다. 수자원공사야. 수자원공사가 최 사장한테 넘겨준 거잖아. 공무원들이 놀러 왔는데 종수리가 나가, 이 새끼야, 돈 안 냈으니까 나갑니다. 근데 얘를 나가라 하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얘가 트레이서에 와서 너 미쳤냐? 너 돌았냐? 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했더니 이 종수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 건데 왜 네가 들어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하는 수자원공사가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최 사장한테 미쳤냐고 막 얘기를 해요. 내가 좀 잘 좀 할 테니까 미안하다고 해서 무마가 됩니다. 다음날 최 사장은 운수업을 한다고 그랬죠? 운수업을 하다가 기사 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를 내요. 그래서 합의금이 엄청 많이 나간 거야. 그래서 마음도 울적하고 그래서요, 이 최 사장이랑 기생들이랑 몇 명 데리고 가서 그 저수지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놀려고 갑니다. 그런데 종수리가 눈이 돌아갔어요. 이제 최 사장도 나가라고 합니다. 네가 뭔데 여기 들어오냐고 나가라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최 사장이 그 자리에서 너 인마 해고야, 잘라요.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종수리는 안 나가요. 계속 저수지 관리를 합니다. 또는 최 사장의 새로운
그 사람을 뽑을 거잖아. 뽑으면 걔한테 가서 협박합니다. 너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 난리 날 거다 하면서 협박을 해서 아무도 안 뽑혀요. 그래서 골머리를 썰다가 최 사장이 생각합니다. 뭐라 이 새끼가 안 나간다? 뭐 왜 안 나가지? 그럼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지?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방법이 하나 있죠. 종수리는 뭐를 지키는 사람이야? 저수지 관리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저수지를 없애버리면 더 이상 저수지 관리자가 필요 없죠. 그래서 최 사장이 마침 가뭄도 들었겠다. 물을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려서 저수지를 없애서 종수리가 떠난다는 얘기가 전체 얘기인데, 자 여기서 한 명 더. 우남댁이 있어요. 우남댁은 종수리의 엄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완장을 찾다는 얘기에 항상 우남댁은 종수리를 보면서 불안감을 갖습니다. 왜냐면 종술 아버지 남편이죠. 남편은 어떤 거냐면 일제시대 때 너무 배고프고 일본 놈들이 쌀을 다 빼가다 보니까 쌀을 마루 밑에 이렇게 숨겨놔요. 숨겨놨는데 박가라는 놈이 밀고 갑니다. 쟤네 집에 마루 밑에 쌀 있는데요, 밀고래요. 그래서 일본 놈한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왼쪽 팔이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간신히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분노감에 찼습니다. 누구 박가 만나면 뒤졌어 하고서 분노감에 차있는데, 이래서 얘가 뭐하냐면 좌익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당시에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종수리의 아버지는 완장을 차고 돌아다닙니다. 인민군 쓰고 다녀요. 그래서 오직 머릿속에 박가놈을 찾겠다는 생각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국군이 내려오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쓱 사라졌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자, 종술 아버지는 박가에 밀고로 고문을 당해요. 그래서 왼쪽 팔을 상실합니다. 팔을 상실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인민군 완장을 찹니다. 근데 국군이 들어오면서 어디 가서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남댁에서 자기 아들이 완장 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가 될 것 같은 거야? 종술 아버지랑 똑같을 거랑 같은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종수리가 마을 사람들은 항상 못 살게 굴고 아주 강압적으로 대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못해요. 걔가 누구냐면 부월이는 술집 여자입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이것저것 다 경험하고 결국 고향에 와서 술집을 차렸어요. 근데 종수리는 이 부월이에게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남댁이 부월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정애라는 종수리의 첫 번째 부인의 딸이 같이 데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 딸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정옥이. 그죠? 돈을 주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왜냐면 여기 있다간 어떻게 했어? 종술 아버지처럼 어디서 사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월이가 떠나자고 했더니 종수리가 뭐라 하냐면, 야! 완장 있는데 내가 어딜 가? 이거면 다 돼. 너 잘 모르는구나. 이거 보면 애들 다 귀여워. 근데 부월이가 너나 나나 그래서 그 완장 탔다고 해서 너나 나나 뭐가 다른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월이는 종수리에게 뭐 하냐면 완장에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종수리에게 합니다. 그 잘난 완장 나도 한번 만져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종수리가 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부월이가 그 완장을 저수지에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데리고 고향을 떠나요. 그때 우남댁이 이렇게 봤더니 마을에 가뭄이 들어서 물을 빼준다고 했잖아. 물이 바깥으로 막 나가면서 그 완장이 또 흘러가는 모습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이 글의 소설의 제목은 뭘까요? 자, 얘가 뭐야? 얘가 완장입니다. 그죠? 특별한 직분을 상징하는 완장이지만 경비 이런 거잖아. 하지만 어떻게 해서 오히려 권력을 상징하거나 감시도구를 상징하는 거죠. 역사의 기록이었다라면 그 특별한 직분만 얘기했겠지만 이 숨겨진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었네요. 누구 거야? 요게 윤은길 겁니다. 우리 올해 EBS에 윤은길의 작품이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알아두셔야겠네. 유사 작품 함께 해봤네. 자, 조금 쉬었다가